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시즌2 16번째 시간 3부가 시작됐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광고 노리십니까? 아니, 커피 광고? 예, 커피가 참 좋아요. 근데 컵에 보면 함께라서 좋다. 일당백 1kg 커피 이렇게 써 있는데 네. 함께라서 좋다. 아주 올드하지 않습니까? 너무 구시대적인데도 근데 또 묘하게 우리 이 채널 분위기랑 되게 잘 어울리. 나는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이게 옛날 네. 함께라서 좋다. 혼자라도 좋다. 이런 광고 카피가 네, 있었어요. 네. 네. 그게 딱 80년대 말 딱 그때 그 광고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좀 더 저하고 상의를 했으면 아주 신선하게 좀 갈 수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정박님 컵은 정박님과의 대화 이렇게 가고 뭐가 신선해 그게? 아니야 정프로와의 산책, 정민여와의 쇼핑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좋다. 한번 의견을 한번 내봐요, 정영지 씨가.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따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라서 좋은 1kg 커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당백 시즌2 16번째 책 까미의 패스트 이제 3부 마지막 대장정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컴팩트하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아까 2부에서 우리 말미에 그 까미가 왜 영웅주의를 배격하는지 그 말씀을 쭉 드렸는데요. 네. 사실 까미가 가장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른바 영웅에 가깝게 그리는 사람이 가장 하급 관리고 별 보잘것없는 그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그렇고. 네. 근데 오히려 이름에 그랑은 리베가 아니고요. 예. 이름에 그랑 그랜드지 않습니까? 그레이트죠. 그걸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여러 사람이 나오잖아요. 바로 제일 중심되는 의사르위에도 있고 정말 영웅적으로 활동하다가 숨지게 되는 따로도 있고 많은데 왜 이 그랑에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일상에 가장 충실하면서 그리고 그 일상의 어떤 직무를 다 하고 나서 또 남는 시간에 그 일종의 자원봉사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자원봉사하는 게 가장 남들 눈에 안 띄는 통계를 내고 어떤 여러 가지 기록을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통계와 기록이 가장 눈에 안 띄지만 그게 가장 기초가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떤 대책을 수립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자기 일을 성실히 하고 또 자원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 가지고는 그 문장 하나에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문장이 사실 좀 웃긴데요. 네. 이런 문장이에요. 5월 어느 화창한 아침에 날씬한 여인 한 명이 근사한 밤색 암마를 타고 볼륨 숲에 꽃이 만발한 오솔길을 달리고 있었다.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 계속 50페이지를 고치는 거예요. 계속 이 한 문장을 5월로 했다가 5월의로 했다가 날씬한 했다가 우아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 가지고 계속 옆에 사람들 물어보고 그 단어 하나에 온갖 신경을 다 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 뭐하고 대비가 되냐면 외부에서 지금 막 어떤 후원이라든지 격려의 물자와 여러 가지 글들이 막 답지할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영웅적인 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여러분들의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랑 같은 사람의 역할은 그러면 나오지 않거든요, 여기서. 오히려. 그리고 그건 너무 상투적인 표현들에서 막 드러나진 않지만. 예,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 의사의 어떤 영웅적인 의료 행위도 가능한데 보통 외부에서 보던 사람들은 오로지 의사에만 초점이 간다 이거죠. 내가 오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까미가 그랑이네. 까미가 리베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자기 일을 충실히 하면서 자기의 그 문학을 그 전쟁 와중에도 갈고 닦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네요. 사실 그 까미 같은 경우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재난을 당한 이웃이라든지 재난을 당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의 말을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너무 상투적이고 사실 너무 안 다가가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해요. 이건 결국은 같이 겪지 않으면 이건 표현할 수가 없다 이거죠. 까미가 나중에 여기 글에 나와요. 진정으로 고통을 나누려면 고통을 같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사랑하거나 함께 죽는 거 그 말고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예전에 누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비를 맞고 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과 같이 그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는 방법은 우산을 젓고 같이 비를 맞아주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이 상투를 사용한다는 거, 뻔한 표현들의 작가로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 간에 대화를 했는데 정말 나는 내 그 정말 이런 은밀하고 내 내면에 정말 말하기 힘든 감정을 딱 말을 했는데 남들이 들을 때는 그 연속극에 나오고 시장에서나 들을 수 있는 얼마나 그럼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느낌을 준다 이거죠. 이런 어떤 뻔한 말들이.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형식적인 말들을 보면 재미가 없다. 뻔한 말들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위로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축하해줄 일은 사실 좀 형식적이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좋은 일이니까 누군가를 위로해야 될 때 되게 나의 마음은 정말 그 사람을 위로하고 싶고 그 사람의 그런 감정을 서로 공유하고 싶고 어떻게든 용기를 주고 싶은데 나의 이런 떠오르는 말은 굉장히 상투적인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뭔가 느꼈을 때 뭔가 되게 내 이 마음의 크기에 비해서 표현이 상투적이니까 내 마음을 다 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하지만 나의 어떤 그런 문장력은 상투적인 것밖에 안 돼서 되게 안타까울 때가 그 많아요. 무력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저 막 썼다 지우고 그게 뭐 카톡이든 뭐 예전엔 편지가 됐든 네네. 도저히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막 지워. 근데 그게 위로할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럴 때 좋은 방법이 네. 정말 그 위로하고 싶은 사람을 우리 정민여의 집에 한번 초대를 해보세요. 그래서요? 대신 그 집은 네. 바오미다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집이어야 하죠. 어떻게 우리 집 인테리어 해야 돼요? 네, 인테리어를 바오미다로 하고 나서 네, 그 집에 초대를 하면 별다른 그 말, 상투적인 말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오미다의 인테리어는 뭐라고 했죠? 그 공간에 대한 이해.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되는 인테리어라는 겁니다. 예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여기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희망과 사랑을 오롯이 담고 있는 바오미다 인테리어. 접속자 수가 또 줄었대요? 아니야 폭증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다행이네요. 여러분이 한 번씩 더 검색하시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오미다, 사람을 이해하는 공간을 만들어 나갑니다. 바오미다 인테리어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진짜 정민이 말씀처럼 우리가 참 이 나의 감정들을 이거를 전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종이를 찢고 이러다 보면 그런 말들에서 찾아내면 어떻게든 전달이 좀 되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투를 그냥 쓰는 거는 그랑은 얼마나 그 문장 하나에도 노력 기울는 거 제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발송하는 것하고 그랑은 정말 그 문장 하나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거 또 묘한 대비를 일으키기도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상투를 안 쓸 수는 없죠. 뭐 어쨌든 하려면 쓰는데 상투가 왜 재미가 없냐 이거죠. 왜 재미가 없잖아요. 뻔한 거. 그게 그런 거죠. 감정이 없는 것 같아서. 감정이 나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강연을 하러 간다든지 글을 읽을 때 왜 재미가 없냐면 나하고 관련이 없는 느낌을 가지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관련 있게 딱 느끼면 그다음부터 귀가 그냥 자동적으로 열리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번잡하고 혼란스러운 칵테일 파티에서도 자기 이름을 누군가 말하면 그냥 귀가 쫑긋하게 다 듣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하고 관련 있는 말이나 그런 무조건 내 관심이 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상투라는 것은 그렇게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정민여가 상투적인 말로 누군가를 위로하더라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는 게 그냥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해서 보내는 그 상투적인 그 위로와 정민여가 상투적인 단어를 쓰지만 그래도 고민하면서 보낸 거는 읽는 사람이 확실히 차이를 느낍니다. 비록 그 구성되는 단어들은 거의 비슷할지 몰라도 그렇죠. 분명히 차이가 나요. 내 마음이 전달될까요? 됩니다. 진심이 통합니다. 갑자기 궁금한데 정박님은 그럼 컨트롤 C, 컨트롤 V 우리한테 왜 이렇게 많이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거요? 그거는 50대 할아버지, 50대 그러니까 나는 그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그거를 보내시는 건지 50대 새해 인사 막 꽃문이랑 뭔지 50대 알지? 중년의 특권이다.
그 왜 그러는 겁니까 이 세상 50대들은? 50년 이상 살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이게 해돋이 그림이라. 그 시간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걸 많이 하니까 네. 이제 평소에 일상적일 때는 뻔한 걸 스테레오타입을 해줘야지 이제 중화가 되잖아요. 이럴 때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평소에는 좀 뻔한 걸 해야지 중화가 좀. 지리산 천왕봉 비석 사진이랑. 아니 비단 정방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치, 그건 이거는 맞습니다. 50대, 60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러는데 뭐. 감정 표현을 자꾸 외부 대상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는 연습을 의탁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꽃사진. 꽃사진. 꽃이 그렇게 예쁘냐고. 그래 제주도 막 이런데 꽃이랑 그 위에 꼭 시가 적혀 있다. 꽃 그림이. 거기까지 갑니까? 아니 이번에 댓글 보니까 우리 정민희님한테도 네. 누군가가 꽃 사진을 올려놨던데. 아 전학카드 한장님이었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패스트로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게 상투라는 게 결국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하면 좀 근데 정치인들이 뭐 방송이나 나와가지고 자꾸 막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강연회 가서 그 어떻게 보면 아주 순발력 좋은 거거든요. 아. 왜냐하면 뻔한 말 하니까 사람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관심이 뉴스에도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막말이라도 해서. 아니 그러면 주의가 확 환기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사전에 준비한 것처럼 하면 재미가 없고 네. 적석에 생각난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딱 재미가 있거든요. 네. 이게 참 이게 무섭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 어쨌든 주의를 자기한테 뭔가가 말가거리 발신을 한다는 느낌을 주면 사람은 알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비슷한 것 같아도 뭔가 내가 스며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내한테 지금 뭔가 주의가 왔구나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묘한 존재입니다. 네, 매끈어서 죄송한데 이것도 딱 그 상투 50대 60대 상투와의 전형적이네요. 이 꽃그림과 함께 있는 이 글귀.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네. 그 나한테 뭔가를 하면 확 그래도 관심이 가는 거에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네. 이메일 광고가 있잖아요. 오. 수많은 스팸 메일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막 50개, 뭐 100개씩 이렇게 막 차 있잖아. 네. 막 스크롤 내리다가도 오빠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러면 눈에 확 들어온다고. 그래서 오빠라는 단어가 분명히 얘는 스팸인 거 알아요. 아는데도 아는데도 혹시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눌러보게 되는 아니 뭐 저 지은인데요. 뭐 이렇게 여자 이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이 참 재미있는데요. 네. 그 사람이 스캔하는 능력이 언어적인 스캔 능력이 아직도 이게 규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는 순식간에 어떤 수많은 언어들을 동시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데 맞아요. 네. 그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훈련들을 사실은 이게 스마트폰이라든지 이 컴퓨터라든지 온라인으로 하면 훈련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제시되는 말들 특히나 요즘 그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 어떤 알고리즘 가져가기 때문에 더 안 되고 오히려 도서관이라는 서점 가가지고 쫙 책들이 막 쫙 펼쳐질 때 그때 이 스캔한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설가라든지 어떤 학자들은 정기적으로 서점을 가고 도서관 가는 이유가 쫙 있는 책 속에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게 자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 그렇죠, 들어오는데 그렇죠. 거기서 자기를 끌어당기는 제목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 우연과의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누군가가 추천해 준 책은 자기 필생의 책이 안 돼요. 정말 그래요. 누군가가 추천해 준 책은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그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자기 인생의 책은 마치 우연처럼 그렇게 해야 숙명처럼 느껴지거든요. 우연처럼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추천해 주는 게 아니고. 네, 추천해 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네. 뭐 요즘 커봐야 뭐 6인치쯤 될 텐데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리 텍스트가 많아도 뭐 500줄, 100줄 그쵸. 뭐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디 뭐 서점이 됐든 도서관이 됐든 이런 데서 한 번에 좀 내 시야에 들어오는 책들 제목을 한번 쫙 보면 그렇죠. 그게 내가 일일이 텍스트로 다 읽지 않은 마치 사진 찍는 것처럼 네. 한 번에 빡 그리고 그 중에 뭔가가 딱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쇼핑도 똑같아요. 백화점에 가서 얼마나 많은 옷들이 있습니까 요즘. 그러니까 이 정보량이 많이 들어올 때 이거를 그럼요. 순간적으로 해서 스캔해서 운명처럼 다가오는구나. 그럼 이게 쇼핑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의 네. 특징은 이제 그런 데 가면 머리 아프다 물건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고르지를 못하겠다라고 그렇지. 하시죠. 근데 이제 많이 단련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딱 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스캔하고 저걸 사야 되겠다. 그래요? 그런 능력이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정영 씨 하도 스캔해서 건조증 온 거 아닙니까? 저는
예를 들면 전 이제 야구 선수한테 들은 얘기인데 야구를 하다 보면 이제 정말 많은 관중들이 있잖아요. 뭐 많게는 뭐 2만 명 이렇게도 오니까. 네. 예쁜 여자 들어온대? 그러니까 이제 타석에 서서 이제 네. 그 또 공에 집중해야 되는 그 네. 순간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삼진으로 이제 물러나고 내려와요. 네. 내려오면서 봤어? 그럼 이제 진짜? 뭐 예를 들면 일루석 3열의 C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확히 자석까지.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겐 있다. 그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예전에 이제 거물 정치인들이 해외 출국하고 입국할 때 공항에 이제 마중을 나가고 이제 배웅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섞여 있으니까 모를 것 같은데 다 안다잖아요. 누가 와고 누가 안 온 거를 다 스캔하는 거거든요. 그 사진 찍어 아는 게 아니고 다 안단 말이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와, 인간의 능력은 정말 어디까지인가. 네, 그렇습니다. 자, 패스트 갑니다, 제발. 그렇죠, 가시죠. 자, 그렇게 해서 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기자 랑벨은 탈출하려고 브로커와 접촉하는데 뭐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랑베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왜 보건대를 하지 않느냐? 어차피 이왕 이곳에 있는데 같이 우리 좀 활동을 하면 어떻겠냐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스페인 전쟁에 종군을 했다. 그 우리 1936년에서 39년 사이에 스페인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프랑코 반군과 이제 정부군, 네. 공화국 그 군이 그래가지고 전 세계 해밍웨이도 가고 말로도 가고 정말 가가지고 했는데 결국 우리 영화 그 파네미로 네. 바로 배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졌잖아요. 근데 졌는데 거기서 참가했던 지식인들이 예술가들이 너무 많이 실망을 하게 됐잖아요. 전쟁의 증거는 증거고 또 거기서 일어났던 추악한 어떤 인간의 일들을 보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는 인간이 위대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위대한 감정이 없는 인간에게는 난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위대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인간이 네. 위대한 감정이 없는 인간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빨리 해석해줘. 아니 해석이라기보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그 위대한 감정이 뭐냐 이것은 뭐 인류애 같은 걸 말하는 어떻게 거예요? 보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위대한 행동하는 거는 인류를 위한 뭐 여러 동지를 위한 희생을 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그걸 할 수 있는데 이 위대한 감정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나중에 보면 제가 이제 보자면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감정들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도 내가 그래서 소중하게 돌봐주려고 하는 것들 아이의 어떤 죽음에도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아이의 죽음에도 분노할 수 있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이런 걸 위대한 감정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자는 그 전쟁에서 이념을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는 자유선거 인민의 민의를 통해서 선출된 공화국 정부를 쿠데타로 없애려고 하는 저 프랑코 반군을 반대한다 해가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이제 또 내부에서 그 서로 이제 숙청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를 완전히 숙청을 하고 이런 글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 많이 겪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말을 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인간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오랫동안 행복할 수도 없다. 자기가 겪어봤는데 결국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다. 그러면서 따로가 조직을 하는 거잖아요. 이 자원봉사대 같은 거를. 네. 그 당신 같은 사람은 관념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 말씀드린 인류애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그렇지만 나는 이제 그 관념 때문에 죽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다.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그래서 영웅주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게 또 어렵지도 않다는 것을 나는 목격해 왔다. 그래 뭐냐. 그러니까 막 이런 논쟁이 붙으니까 그 리에가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인간이란 것은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참 멋있는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까미는 참 보면 이런 뭔가 어떤 굵직한 이념이라든지 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이제 여기서는 아이와 여성 약자로 나오니까 그 네. 약자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뭘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가장 위대한 감정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결국 맨날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웅주의 이 사람들은 영웅주의로 비판하는 거예요. 양베르는. 그런데 얘는 이제 그 타루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건 영웅주의가 아니다 이거죠. 이건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고통받는 인간을 위해 싸우는 거다. 이건 네. 절대 관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외면하는 그 순간부터 관념이 되는 거지. 우리는 사랑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관념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자꾸 이걸 영웅주의라고 비판하는데 이것은 영웅주의가 아니라 성실성의 문제다.
여기서도 성실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대책은 성실해야 된다는데 여기서도 네. 바로 성실성이 나오는 거죠. 그 성실성의 정체는 내 직분을 완수하는 것이다. 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결의를 가지면서 결국 리에가 사무실 나가니까 따루가 랑벨에게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당신 몰랐냐고. 지금 저 리에 선생 부인이 수백 킬로 떨어진 요양소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랑벨이가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도 지금 자기는 자기 이제 애인을 못 봐서 헤어져서 이렇게 막 죽을 것 같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저 리에는 그렇게 지금 사랑하는 부인이 저 죽을 병에 걸려서 떨어져 있는데도 그걸 다 억누르고 자기 오늘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한다는 게 너무 감동을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위대한 네. 감정에 관한 네. 또 저의 어. 깊은 감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그 위대한 일을 인간이 할 수는 있다. 네. 하지만 위대한 감정을 갖지 않은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죠, 이 사람. 이제 나는 인간 취급 안 하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영웅주의를 계속해서 이제 비판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영웅은 없다는 식으로 가지만 위대한 일을 누군가 할 수 있다는 것까지 난 부정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사실은 뭐 영웅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다. 그것까지는 내가 인정할 수 있지만 위대한 감정이라고 표현한 사실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될 감정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난 사람 취급 안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칭찬을 바란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싫은 거죠. 사실 지금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이야. 네, 그 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 프로의 말씀은 과정이라는 것들이 아주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근데 결과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선의를 가졌든 악의를 가졌든 결과는 전혀 엉뚱하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의를 표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인간에 대한 예의와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네. 이걸 가장 집중해 볼 네. 수밖에 없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네, 드리자면 위대한 일은 위대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위대한 일은 뭐 어떤 뭐 계기가 돼서 그거는 꼭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계기, 어떤 환경에 의해서 위대한 일은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네. 위대한 감정으로 그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하다 보니까 위대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난 닫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쓴 앞에서 쓴 위대한 이란 뜻과 뒤에서 말한 위대한 감정의 그 위대한은 전혀 다른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네요. 네. 까미는 참 해석할 게 많은 어떻게 사람. 논문 쓸래 까미로? 주파수가 많이 맞나 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2부는 마무리가 됐고요. 네. 이제 3부는 결국 이제 8월 중순으로 이 도시가 총 몇 부까지 5부까지 돼 있죠? 있습니다. 네. 5부까지? 네, 아니 3부가 이제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1, 2부를 이 3부를 기점으로 1, 2부, 4, 5부 이렇게 딱 대칭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까미도 그런 거 좋아하니까. 네네. 네. 3부는 결국 이제 어느 정도 병이 많이 이제 퍼졌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희생자가 변두리 지역, 빈민 지역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중심 지역까지 다 확산되고 있는 걸로 네네.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막 출입문을 돌파하려고 무장해가지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나아지는데 장례식이 이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너무 무조건 많은 신속, 사람이 죽으니. 효율. 요즘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관이 쌓여 있다지 않습니까? 네? 관이 쌓여 쌓여, 있대요? 장례식을 제대로 못 치르니까. 그리고 뭐 이탈리아 신문에 뭐 언론 보도 났습니다만 지역 신문에 부고가 보통 때는 3계면을 싣는데 최근에 10계면을 싣는 거예요.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똑같았던 거죠. 이럴 때는 결국 사람이 처음에는 그래도 이렇게 보낼 수 있나 했지만 당장 먹을 게 모자라고 이러니까 지금 뭐 그냥 그런 게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네네.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간호를 하는 인력이라든지 장례를 하는 인력도 패스트를 감염이 돼가 많이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모자라는 거예요. 안 모자라요? 네. 왜? 왜냐하면 항상 실업자들이 많아졌잖아요 지금. 많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계속 인력이 충원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포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빈곤이다 이거죠. 지금 먹을 게 당장 없으니까. 네네네. 뭐 빨리 뭐 이거 죽는 일이라도 저 일본 같은 경우도 원전 그 방사능 수치 높아도 막 가잖아요. 하루에 그래요, 일당 맞아요. 많이 준다니까 막 네. 간단 말이죠. 네.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참 재밌는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결국 화장터로 이제는 매장 여기 문화인데 안 되니까 화장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화장을 하려니까 이게 관 이송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차를 이용해가지고 안에 의자를 다 뜯어내고 관을 막 실어대는 거예요. 네. 전차 안에다가. 그래서 철도를 따라가지고 보내는데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 열차에 창문도 없고 이러니까 거기에 막 꽃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이 장례식에 꽃을 던지는 것은 참 오래된 겁니다. 아, 뭔가 이렇게 딱 그 기차가 관을 싣고 가는 기차가 쭉 가는데 사람들이 거기에다 꽃을 딱 던지는 거죠. 장면이 감동적이면서도 뭔가 슬프면서도 그렇죠. 네. 우리도 보면 예전에 그 충청북도에 그 흥순의 아이 해가지고 아주 오래된 유적이 나왔잖아요. 발굴됐잖아요. 어린아이가 이제 그 옛날에도 그 꽃이 놓여 있다잖아요. 그 진짜 오랜 그 구석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꽃이 딱 놓여 있다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화석처럼 있는 거예요? 아니 유적을 이제 지금 말씀대로 네. 그 검정 이제 연대 측정을 해보고 하니까 그 구석기 시대일 거예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구석기 시대 그 와중에도 이 애를 매장을 하고 그 꽃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왜 꽃을 볼까? 그때도 꽃을? 아마 이 꽃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탄생, 생명. 생명이자 꽃은 어쨌든 그 식물의 성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탄생과 죽음을 같이 하는 거기도 하니까 꽃이라는 게. 그렇죠. 네.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예전에 요네하라 마리 때 한번 나왔죠. 이렇게 왜 이제 죽음 이제 장례식장에 꽃으로 장식을 하느냐, 꽃을 바치느냐. 결국 이제 꽃이라는 것은 결국 아까 지금 말씀한 같은 맥락이긴 한데 꽃은 결국 그 식물에서 최고를 상징한다 이거죠. 완성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죽음으로서 당신의 삶은 이제 완성되었다. 거기에 대한 경의를 이제 꽃을 통해서 바친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뭐 페스트가 계속 확산되고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장례도 이렇게 되고 뭐 그 주민들은 이제 자꾸 페스트 화장터에 연기가 나오는 게 싫다. 그러니까 이 연기를 이제 배관 시대를 좀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심하는 거죠. 다 똑같은 건데 사람들이 연기가 안 보인다고 안심하고 연기가 보이니까 싫다 그러고 좀 죽음을 외면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이제 판단력들이 지금 갈수록 상실돼 간다. 이제 너무 이제 억압되고 이런 느낌 가지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3부가 끝나고 네. 4부는 이제 가을이죠. 9월과 10월. 가을에 이제 비가 내린다 이거죠. 사람들이 이제 자꾸 비가 내리고 이 리에나 모든 사람들이 환자라든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피로하다 보니까 결국 다 주변에 무관심해지는 거죠. 무관심해지는 거죠. 이제 죽음에도 무덤덤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리에가 가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 패스트네, 이 사람 선고하고 바로 이제 격리시켜야 되니까 사람들이 제발 좀 봐주세요 이렇게 될 있잖아요. 격리 안 당하기 근데 위해서야? 안 들리잖아. 이거 확산되면 안 되니까 네. 리에는 가처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인정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리에가 그런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내가 이제 시작할 정도 매일 이 일을 다시 시작할 정도 인정밖에 없다. 지금 내가 완전히 다 탈진돼 가지고. 근데 내가 지금 이 정도 인정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인정이 있겠는가? 네. 내일 내 일을 할 네. 인정밖에 없는데 안 남아 있는데. 누구에겐가 뭔가를 베풀고 이럴 만한 지금 나는 여력이 없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너무 이제 일종의 번아웃이 되는 거죠. 번아웃이 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잠을 4시간밖에 못 자면 사람은 감상적이 절대 될 수가 없다. 네네. 잠을 못 자니까. 일단 뭐 자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제 매우 힘든 노역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탈진 상태가 초래하는 위험이라는 것들. 이게 너무 피곤해지면 외부 사건이나 타인의 마음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게 아니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 태만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디 이제 장소를 가고 이러면 손을 소독해야 되고 하는데 그냥 뭐 대충 그까이 거 대충 이렇게 되는 게 결국 탈진하면서 가장 큰 위험이라는 거죠. 지금도 사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그 진짜 이게 최일선에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데 이 탈진되면 진짜 이런 것도 위험해지는 거죠. 무관심해지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본인도 아유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요. 놔버리게 되는구나. 네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제 랑베르가 떠나게 됐단 말이죠. 이제 정말 그날이 와가지고. 네. 근데 랑베르가 갑자기 인사를 와가지고 저는 떠나지 않고는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만 행복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마음을 바꿨네요. 네. 그러니까 리에가 설득하거든요. 아유, 너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 그리고 너가 행복을 택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아니요, 혼자서만 행복하는 것도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도 이곳 사람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와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이 사람은 이제 사회적 연대로 나아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유 나는 이곳 사람도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 왜 왔어? 나는 지금 빨리 가야 돼. 나는 우리 연인 사랑하는 부인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갇혀 있어야 돼? 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 모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공동의 어떤 책임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안 했는데 왜 내가 안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미성숙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내가 언론인의 역할은 뭐냐 이거죠. 지금 가스 파이프에 가스관에 구멍이 났다. 지금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다. 이것만 말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언론인의 역할. 그거 나는 떠나면 된다 이거죠. 근데 왜 내가 지금 이 가스관을 수리하는 데까지 있어야 되느냐. 위험한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아이의 생각들이라는 거죠. 아이는 말만 해주면 돼요. 여기 위험해요. 여기 문제 있어요. 비판만 하면 돼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걸 깨트리지 않았고 내가 지금 위험할 수 있지만 일단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일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일단 내가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어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랑베르는 이제 결국 아이에서 어른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랑베르의 변신을 이제 사부에서 그렇죠. 우리가 보고 이후 그리고 10월 말에 그 혈청 실험 네. 이제 일종의 우리가 항체를 이제 뽑아내 가지고 그 실험하는데 아이에게 실험하거든요. 꼬마가 이제 그 패스트에 걸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애에게 실험을 해보는데 실험이라기보다는 결국 이제 일종의 테스트를 해본 거죠. 어차피 죽으니까. 네. 근데 결국은 죽게 되고 이 죽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된 거죠. 오히려 더 그 혈청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다라는 식으로 묘사가 되고. 네. 그래서 리에가 이제 결국 아이가 죽게 되고 나왔잖아요. 신부가 딱 반나게 됐는데 그 바늘로 신부를 보자마자 적어도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 신이 아무리 뭐 다른 사람은 벌을 다 내주는데 얘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냐? 얘가 무슨 죄를 지었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까미가 사실 어린아이 죽음보다 더 분노할 것은 없다라고 항상 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이 양반이 진짜 이게 멋있는 인간주의적인 말인데 네.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고통받아야 한다면 그런 세상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지 않고 거부하겠습니다. 신부님은 계속 근데 신부님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신부님이 원하시지 않든 우리는 그것들을 겪어내고 죽음과 병을 겪어내고 그것들과 싸우기 위해 함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아이들이 고통받아야 한다면 그런 세상은 저는 절대 사랑할 수 없고 거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부한테 사과를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을 드러내서.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어떻든 신부님도 저희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하나님도 이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해요. 하나님도 우리들을 떼어놓을 수 없다고. 하나님도 우리 이제 연대한 우리들을 떼어놓을 수 없다. 네. 멋지네. 괴테가 어릴 때 리스본에 대진이 나가지고 네. 요즘 치면 뭐 거의 뭐 리터 규모 9 이상의 대진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것도 그날 일요일 날 교회 사람들이 다 몰렸다가 그냥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괴테 부모님 친구분들이 괴테를 영민하니까 불러가지고 너는 괴테야 너는 이 리스본 대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뻔한 정답이 있잖아요. 네, 뭐 네. 우리가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괴테가 뭐라 대답했냐면 그런데 아무리 그 리스본에 대지진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신조차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인간들의 어떤 노력은 간섭할 수 없다고. 네. 그런 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신조차도 인간의 우리가 서로를 이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어깨를 같이 걸고 나아가는 그 노력은 신조차도 방해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뭐 신을 이제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뭐 어쩌면 이제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 혹은 뭐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법이지만 절대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절대 권력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서 싸운 우리 인간들의 연대는 그들이 막을 수 없다. 신조차도 떼어낼 수 없다 하는 거죠. 참 이게 바로 까미가 결국 우리는 이 세계 주어진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반항인의 존재가 되자. 멋집니다. 네. 알베르 까미. 자 결국 신부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린아이들의 고통이 우리에겐 정말 쓰디쓴 빵이다. 그렇지만 그 빵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정신적 굶주림으로 죽고 말 것이다. 근데 이걸 사실 까미는 좀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아이의 고통조차도 네.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준다.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무의미한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어떻게든 말하고 싶은 거죠. 신부님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어린아이가 어쨌든 희생당하는 걸 어떻게 보면은 정당화하는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격할 수 싫다라는 있죠. 거죠. 그러니까 까미는. 까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린아이의 그걸 하는 세상은 자기는 거부한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신부도 패스트 걸려가 죽게 돼요. 아, 죽어요? 네, 바로 네. 죽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11월 말쯤 되면 이제 폐패스트가 더 이제 빨리 죽게 되는 병인데 그게 네. 다 확산되고 더 암울해져 갑니다. 네. 그럴 때 이제 따루라는 바로 그 자원봉사 조직을 만든 네네네. 사람이 니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 대화가 참 이게 오래 가거든요. 네. 근데 이런 대목이에요. 따루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패스트를 모르는 사람, 패스트가 있어서 좋다는 사람, 패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빠져나가려는 사람.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자기는 빠져나가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때 패스트는 지금 말씀대로 파시즘도 되고 네. 전쟁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이런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아유 난 몰라. 그냥 난 내대로 살아갈래라는 사람이 있고 아 이거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용해 먹기 좋고 오히려 나는 평시 같으면 감옥에 잡혀가야 되는데 패스트 상태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아, 이 패스트는 무서우니까 이런 데서 난 빨리 빠져나갈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따로는 이런 자기는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다면서 이런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가 본래 아주 높은 사람이란 거야. 자기는 아주 부유한 집안에 네. 아버지가 차장검사 아주 높은 검사 고위직이었는데 아버지가 항상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도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 재판을 보러 오라 된 거야. 공판을. 네. 그래 갔는데 아버지는 자기한테 이제 좀 야 너도 이제 앞으로 이런 검사를 해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그 재판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지금 이제 고인에게 내리려는 것은 결국 저 사람이 목을 베어 달라는 거다. 네. 목을 단도대로 떨어뜨려 달라는 건데 사람을 지금 죽여 달라. 살인을 지금 아버지가 하고 있다 이거죠. 자기는. 거기서 자기는 현기증이 느껴졌다 이거죠. 그래서 가출을 하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사람을 수소문해서 너 와라. 그 가서 그런 이야기인 거야. 아버지가 계속 집에 있으라고 한다면 전 자살해 버리겠어요. 저는 아버지랑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아버지를 자기는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 일은 너 아버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사형을 내려야 되고. 근데 이 사람은 어떻든 자기는 그걸 차마 지켜볼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불인지심이라 하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 그걸 보고 차마 견딜 수가 없었고 네. 그리고 가출이에 정말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해보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는 아버지한테 돈을 안 받겠다 된 거니까. 그런 다음에 자기가 이 생각을 하니까 우리 사회가 결국 사형을 선고하는 사회다 이거죠.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결국 인간 사회가 사형을 선고해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라는 게 단순한 프랑스가 아니라 인간 세상 전체를 네네. 신에 의해서 우리 사형을 선고받았잖아요. 죽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회에 맞서서 투쟁하는 것이 살인행위에 대한 투쟁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뭘 했냐면 정치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안가주망이죠. 네. 인게이지먼트. 네네. 그런데 이게 원뜻이 구속되는 거거든요. 나를 그냥 구속시키는 거예요. 자, 나는 이 사회가 사형에 기반해 있으니까 이 사회의 사형을 없애기 위해서는 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되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사형을 선고받았잖아요. 운명적으로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운명 조건에 대항하기 위해서 신에 대항하는 인간의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나중에 사르뜨르하고 까미가 논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르뜨르가 들어온 손이라는 희곡을 써요. 까미는 네. 정의의 사람들을 쓰고 이게 네.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까미는 정의의 사람들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러시아 실화인데 러시아 황제의 삼촌 대공을 암살을 해야 되는데 이 암살자가 딱 폭탄을 던지려고 하니까 아이가 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기는 폭탄을 안 던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너는 잘못된 거다. 아이를 죽일 수 없지 않냐. 그 아이가 자라나서 더 가혹한 전제 독재자가 된다. 그래서 아니다. 나는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죽을 수 없다는 나의 신념이 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다시 암살에 성공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대공의 부인이 찾아와요. 감옥에. 나는 우리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냐. 완전 산산조각이 나서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용서하겠다. 나는 왜요? 종교적 관용과 사랑으로. 근데 이 사람이 그러냐.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나는 그 사람을 살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념이 살인을 했지 내가 살인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나는 그 사람을 살인한 것이 아니다. 그 이념이 살인을 했더라도 내가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달게 교성을 받겠다 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까미는 정의의 사람들에서 과연 이런 거 있잖아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가 이거죠. 이런 걸 하고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드론선에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혁명을 하고 우리가 공산당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손이 들어온 손을 가질 수도 있어야 된다 이거지. 손이 좀 더럽혀져도 된다 이거지. 우리가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논쟁이 막 벌어져요. 근데 이제 물론 사르트르의 들어온 손이 그것들은 그 한 부분이고 사실은 그게 또 아이러니하게 뒤집어진 부분이 나오는데 그건 좀 길어지니까 나중에 한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실 사르트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목적 결과 지상주의 약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까미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사르트르가 이런 이야기를 만약 한다고 칩시다.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려면 그런 죽음은 불가피하다. 그런 죽음도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이 고통받지 않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불가피하다라고 하는데 까미는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그런 것은 더 이상 허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까미가 그런 범죄를 허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까미가 네.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어제의 범죄를 우리가 응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일 저지를 죄에 대해서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 그게 까미 얘기예요. 까미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하네. 그러니까 사실 까미가 그런 건 아닌데 문제는 목적을 위해서 거짓도 허용된다면 이것은 이제 결국은 이게 만들어진 세상은 정말 참혹한 세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는 총살 현장을 묘사하거든요. 총살이란 게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다. 바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1m 50cm 앞에서 바로 딱 그 사람 심장을 겨누갖고 집중 사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살 맞으면 사람의 심장 구멍이 다 뚫려버린다는 거예요. 가슴에 구멍이 뚫려. 네. 그것을 보고 나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한다. 나는 그런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 까미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살인의 관계에 빠져 있다. 모두가.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행위나 원칙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죽음을 부추기까지 했다. 그리고 나도 거기에 가담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목을 맬 정도로 괴롭다. 네. 나도 지금 그런 행위에 가담을 했다. 패스트가 뭐냐? 결국 모든 욕망을 상징하는 거 아니냐?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따로의 대목에서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모두 패스트 속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런 욕망 속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결국 뭘 잃어버렸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초반에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다 했잖아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누구와도 철천지 원수가 되고 싶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평화까지는 안 오더라도 내가 죽을 때 떳떳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재밌는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해도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것들은 나는 이제 다 거부하기로 결심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추방당하는 거죠. 자기 조직에서 추방당하고 그 역사에서 추방당하는 거죠. 결국은 이성적인 살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그 자질이 없었나 봐요. 하지만 이전에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기로 했습니다. 지상에 재앙과 희생자들이 있지만 저는 가능한 재앙편에 서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재앙이 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저는 그런 재앙에 동조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결백한 살인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성적인 살인자는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이런 거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까미가 네. 2차 세계대전 전에 레지스탕트를 했는데 내가 제일 잘했어. 내가 제일 헌신했고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가 이 혁명의 대의를 위해서는 살인도 불사해야 되고 네. 뭘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가져왔느냐. 우리 모든 마음속에 평화를 가져왔고 우리가 오히려 악마가 돼버린 거 아니냐. 우리가 악마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 니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10년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10년도 너를 들여다본다고. 너도 그러니까 악마를 쫓으러 가다가 자기도 악마의 얼굴을 담게 된다고 하는데 심연을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심연이 너를 들여다보는 거죠. 들여다볼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누구도 마음속에 패스트를 다 지니고 있다. 이 세상 누구도 패스트 앞에 무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칫 방심하다 내가 남의 얼굴에 입김을 뿜어서 전염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심해야 된다. 절대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는 긴장하고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패스트 환자가 되는 것도 피곤한 일이지만 패스트 환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은 더욱 피곤한 일이다. 아, 이 말이 여기서 네,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러니까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패스트 환자가 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지만 네.
패스트 환자가 되지 되지 않으려는 않으려는 것은 더 피곤한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피곤해 보이고 누구나 다 어느 정도 다 패스트 환자다 이거죠. 내가 자칫 방심을 해가지고 숨을 내쉬는데 그 균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에 들어가서 전염을 한다. 그러면 나는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이성적 살인자. 괜찮아. 적어도 그렇게는 안 한다. 나는 이제 내가 욕을 들어먹고 내가 하더라도 나는 최소한 죽음에서는 떳떳하게 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쭉 듣다가 그러면 당신의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공감의 길이라고 대답해요. 공감의 길. 공감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때 한번 우리 컴패션 네. 참고 견딘다는 그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 참고 같이 견딘다는 거죠. 이 패스트를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네.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뭐 권력이든 파시즘이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 권력에 의해 뭐 길들여지거나 아니면 파시즘의 어떤 말단 뭐 조직이 돼서 그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뭐 힘든 일일 수 있지만 네. 그걸 안 하려고 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파시즘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난 파시즘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훨씬 네. 더 힘든 피곤한 일인데 그렇죠. 어쨌든 그것이 매우 피곤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난 끊임없이 그거를 하겠다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나는 온 내 모든 것을 다 기울여 갖고 패스트와 싸워 왔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네. 그 패스트와 싸움을 하기 위해서 네. 내가 정말 수천 명의 죽음에 동의했고 죽음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나 원칙도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패스트 환자였더라는 거지. 바로 그것들이 그 인식에 도달한 거죠. 그래요? 그거였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또 다른 얘기네요. 그러니까 나는 그 파시즘을 이 파시즘으로 네. 그냥 선정하겠습니다. 상정하고 나는 파시즘을 막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그 파시스트가 됐다는 네네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각하는 순간 나는 네. 벗어나기로 했다 이거죠. 더 이상 내가 가담할 수가 없다.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추방이 된 거죠. 정민이 형은 지금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너무 어려운데 그 아까 니체 말씀해 주셨던 거랑 이거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서 좀 그렇게 좀 쉽게 제 해석대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싫어서 막 그걸 욕하고 막 저런 모습 싫어 막 이렇게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 모습과 닮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 식대로 해석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사형을 선고한 그 사회가 싫어가지고 네. 이 사회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투쟁을 해야 되고 정치에 가담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지만 결국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던 그런데 나도 바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형을 없애기 위한 사형을 내가 했단 말이에요. 집행을. 그러니까 국가의 공식적 사형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도 어떤 일파를 암살한다든지 우리도 일파를 죽이는데 나도 가담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깨닫는 순간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죠? 최소한 내가 뭐냐면 그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겠다 이거죠. 근데 그러려면 내가 아주 평화롭게 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죽을 때 떳떳할 수가 있다 이거죠. 내가 그렇게 내가 똑같이 해놓고 내가 그것들 무지한 상태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나는 그 무지를 깨닫고 적어도 그것을 바로 그 행동을 바로잡게 노력을 했다라고 보는 그렇다면 거죠. 그거는 네. 까미의 자기 반성적, 자기 성찰적 문구가 아닌가. 예. 그래서 나는 나치에 맞서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면서 나치 대원들도 많이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갑니까? 아니 뭐 모르죠. 그건 뭐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나는 많이 그들을 처형을 했는데 나름의 방법으로 나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들이 이 땅에서 없어지는 걸 원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처형을 했는데 네. 결국 내가 혹시 그러진 않았나. 나치처럼.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폭력과 야만과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진짜 이성과 어떤 민주주의와 문명을 가지고 투쟁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 내가 바로 그 야만과 폭력의 화신이었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자각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폭력을 끝장내기 위한 폭력을 내가 행사했구나라는 걸 자각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그 폭력은 좋은 폭력인 줄 알았다는 거죠. 나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폭력은 전쟁을 예전에 뭐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만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 사회주의에서 그렇게 나눴습니다만 사실은 전쟁은 다 나쁜 거란 말이죠.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것은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어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 바로 지금 까미가 제기하는 거죠. 정의의 폭력과 불의의 폭력은 없더라는 거죠. 이 세상의 폭력을 끝장내기 위한 폭력은 정의롭다. 최종 폭력. 그런 발상 자체가 폭력이 더 무서운 폭력이 되더라는 거죠.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피를 흘려야 돼. 저 놈들을 좀 죽여야 돼. 근데 그것들이 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더라. 이게 마지막 폭력이야. 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 이전 폭력을 가진 자들이 똑같이 주장했던 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 네, 이전 네. 폭력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주장을 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따로를 통해서 이런 이제 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에서도 신부를 죽였잖아요. 억대로 놓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있단 말이죠. 역사에 참여하는 안가주망을 정면으로 지금 그런 식의 역사에 참여하는 정치에 참여하는 안가주망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이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프랑스 그 지식 사회에서 어떻게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쓸 자리는 후대에 만들어지는 거죠. 당대는 안 만들어지고 후대에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네, 네. 결국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 그런 질서나 법칙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자연 법칙 말고 우리가 인류가 문명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는 이념이 필요하잖아요. 신도 필요하고 역사의 정신, 네. 역사는 우리를 기억해 주리라. 이런 게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까미가 말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아까 말한 영웅시하고 절대시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거를 영웅시하고 절대시하는 순간에 또 무질서로 빠져든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는 사회주의에 대한 반성이 나오는 거죠. 네. 우리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계획정제를 통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고 필요에 따라 생산하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순간 더 완전 개판이 돼버렸잖아요. 여기서는 밀이 남아 넘치는데 밀이 썩어가는데 저쪽 저 동네에서는 밀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 간단 말이에요. 왜 그게 작동이 안 되는가? 그렇게 완벽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자체가 모든 거를 우리가 이 땅을 그러니까 정말 한꺼번에 정의와 평화 실현된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역사를 보면 영웅을 기대하지 말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영웅은 아까 말한 그랑이잖아요. 네. 누군가 메시아를 기대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만약에 누군가를 불러내는 순간 우리가 신을 불러내고 역사를 불러내는 순간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인간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화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까미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뭔가 쉽게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에 기대고 역사에 기대고 이념에 기대지 말고 너 자신에 기대라. 네, 네. 이건 부처님 이야기인데 자명등 자기 스스로가 등불이 되어가지고 너의 어두운 인생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지 누가 너의 등불이 되어주겠느냐. 그런 것하고 비슷한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은 오히려 더 또 무질서하고 무의미한 네, 세계의 네. 어떤 혼돈이 초래된다. 패스트는 바로 지금 이것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어쩌면 그 사회주의를 좀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때 당시에 네. 막 사회주의가 꽤 많이 성장하고 서구 유럽에서도 사회주의가 이제는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꽤 많이 좀 돌지 않았었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1930년대 러시아의 세계의 재판이 열립니다. 모스크바에서 네. 부하린이라고 스탈린의 경쟁자가 있었는데 이 부하린을 일종의 정치 재판을 걸어가 숙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서방에 뭐 유명한 앙드레 지드도 가고 뭐 지드도 갔나 말로 이런 사람들 다 불러요. 불러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당신이 정말 억울하다면 이 자리에서 이제 말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 이 증인들 앞에서 이건 역사에 남는 건데. 근데 그 부하린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당을 배반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제의 간첩 노릇했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다 하거든요. 왜 그러냐? 당은 무오류성이 돼야 된다. 공산당은 잘못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만약 우리가 무죄를 주장하고 우리가 이것을 주장하는 순간 당의 무오류성이 깨어져 버리고 이것은 사회주의 인민대중을 지도하는데 결정적인 권위에 타격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비록 억울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무고하지만 나는 당의 깃발 아래 혁명의 깃발 아래 내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지켜봤던 프랑스의 이제 레이몽 아롱이라든지 그리고 현상학자 메를로 뽕띠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전향을 하게 된 거죠. 특히나 이제 유교를 보게 되고 메를로 뽕띠는 그 지점까지도 이해를 해줬는데 유교에서 소련의 어떤 기획을 보게 되고 완전히 전향을 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공산주의 사상하고는 나는 결별한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때가 이제 그런 식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트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이 혁명에 대열해서 비록 약간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 혁명의 깃발을 앞에서 우리가 이 깃발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 혁명의 깃발은 언제든지 펄럭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오류를 말하고 까미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혁명의 대의의 어떤 사소한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뻗디 부러져야지 망동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저는 까미의 편에 서겠습니다. 외로우실 텐데요. 아 그래? 어차피 외로운 삶 가요. 어차피 인생 그래. 외로워. 네, 저는 까미의 옆에 서겠습니다. 까미가 외롭지 않게 저는 가겠습니다. 제가 외롭더라도. 네. 결국 이제 하부에서 12월 내내 패스트는 기승을 부리고, 네. 근데 이제 12월 어느 정도 갈 때 지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아니 근데 그게 이제 희망의 표시인 거죠. 이제 지가 나타나 죽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지가 짹짹거린다는 거죠. 네. 이제 뭔가가 한 타이밍. 네. 그래서 오후에는 결국 1월에 되면서 물가가 하락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물가 하락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이제 곧 풀린다 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일상이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좀 낯선 어둠의 세계와 관련돼 있던 코타로는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 인간 나중에 이제 출입문이 다 이제 봉쇄가 풀리고 나서는 오히려 불안해져가 집에서 막 총을 난사를 하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돼 가지고 가는 걸로 나오죠. 결국 참 마지막 순간에 따루의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가장 헌신적인 역할을 했던 따루가. 근데 이게 결국은 뭐 소설적 장치도 되지만 저는 결국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까미식으로 말하면 이럴 때 과감하게 퇴장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역사의 전면에서 이 영웅이 될 사람은 네. 과감하게 퇴장을 시켜줘가 네. 신화가 되지가 않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신화를 차단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사실 패스트라는 것은 결국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다 물러난 것처럼 보일 때 언제든지 다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게 패스트다. 네. 그래서 참 그런 이야기가 절절하게 나옵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리에가 이 네. 타로에게 거의 이제 그 혈육 같은 정을 느끼게 된 거죠. 같은 죽음을. 그래서 그에게 그토록 친근했던 한 인간이 그의 눈앞에서 패스트의 물결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다. 이 절대적인 무력감, 이 한계상, 내가 지금 의사지만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바라봐야 되는 그 무력감들, 이런 걸 느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패스트는 종식됐다지만 아들을 빼앗긴 어머니나 친구를 묻은 사람에게 휴전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리웨 자신에게도 다시는 평화가 가능할 것 같지 않았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이제 휴전이 끝났지만 아들이 죽은 어머니나 그리고 친구가 죽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전쟁인 거죠. 그렇죠. 다시는 평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따루가 죽은 다음 날 아내의 사망 소식을 알리는 전보를 받게 됩니다. 리에는. 그러니까 이게 참 리에가 정말 비극적인 인물이잖아요. 이래 따지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월 달이 되었고 시의 출입문은 개방됩니다. 그리고 랑벨의 연인은 첫 열차로 와가지고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재해를 하게 되고 정말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게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이 의사는 여전히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을 하고 아무리 슬픔이 오고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 이 운명의 파도가 자기를 휩쓸고 가지만 나는 절대 휩쓸고 가지 않겠다. 이게 바로 진짜 니체가 말하는 운명아 그래 다시 한번 와라 이거죠. 나는 언제든지 너하고 맞서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끝을 맺습니다. 네. 다시는 이 연대기는 나 자신의 것이다. 의사 자신의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쓴 것이다. 왜 근데 내가 이런 거를 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시는 내가 침묵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패스트에 걸렸던 사람에 대해 우호적으로 증언하기 위해 이 사람들은 저주받고 이런 게 아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해진 불의와 폭력에 대한 기억을 남기기 위해 패스트에 희생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이 재난 중에 배운 것은 뭐냐 인간에게는 경멸해야 할 것보다 찬양해야 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나는 이것을 글로 남겨야겠다라고 결심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3부 제목은 이겁니다. 네. 뭐예요? 인간에겐 경멸해야 할 것보다 찬양해야 할 것들이 더욱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마지막 하면 제가 이제 니체 마지막 말이 생각나는데 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병조 선생이 예전에 이 말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카페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그 카페 여주인이 무슨 일이 있냐 그 자기가 이런 글을 읽었다니까 카페 여주인이 너무 다정히 자기를 감싸주더라 그렇게 했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안 니체가 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야? 작업 멘트 아니야? 작업 멘트? 네. 네. 그 니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같은 이야기인데 네. 인간은 탕류다. 탕류. 지저분한 물? 그렇죠. 인간은 한마디로 하수다 이거죠. 네. 오염된 물이다. 오염수다. 인간은 탕류다. 우리는 그 탕류에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바다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살아가야 되잖아요. 같은 인간끼리. 네, 근데 네. 그 인간은 탕류들이에요. 전부 다 더러운 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탕류에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바다가 되어야 된다.
바다 되면 아무리 탕류하더라도 더럽혀지지가 않잖아요. 네, 네. 바로 리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 아니었느냐. 우리 인간은 경멸할 것보다는 그걸 다 정말 탕류와 같고 더럽고 오물 덩어리고 똥 덩어리고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찬양해야 할 것이 더 많다.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결국 문학이나 예술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존재 의의는 그런 인간들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결국 까미가 페스트로 우리에게 또 뭔가 하나 던져주고 싶었던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이 여운 그대로 남기겠습니다. 네. 굳이 저 뭐 해석이 여러 가지 많이 떠오릅니다만 더 이상 붙이지 말씀 않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이렇게 여운으로 네. 남기면 좋지 않을까. 오늘 저희가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 그 명절을 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워낙 대단한 책이다 보니까 저도 좀 말이 많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진 점 조금 사과를 드릴까 하다가도 길어지는 거 좋아하세요? 그래요? 네. 네. 이 책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최근 들어 다시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 이 책 까미의 페스트 시즌2 16번째 책으로 읽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으로 찾아뵐 거고 네. 조만간 또 영화 한번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이 많이 힘드셨죠? 아니에요. 네. 저 다 이해했으니까 까미. 네. 또 가방 빨리 올 거예요.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네. 너무 가방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느새 가방이 정민여가 될지 모릅니다. 좋은데요? 그걸 내가 노리는 거야. 네가 가방을 매야지 가방이 너를 매면 어떡하니. 항상 네. 가방의 주인이 되시기를 우리 정민여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박님은 저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요.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 더 재밌는 영화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